오늘의 이야기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살아온 한 여성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받은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이 넘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굽이굽이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처럼 제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를 넘기 위해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노력을 비웃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로 손가락질 받던 제가 어떻게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 속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철거와 골재 운반 일을 하셨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희뿌연 먼지와 분진이 자욱한 현장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집안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거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폐결핵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오랜 시간 유독한 먼지 속에서 일하신 탓에 아버지의 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산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본 어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집에 있지. 놀랐지? 아빠 잠깐 아파서 병원 온 거야. 금방 나아서 집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얼른 엄마랑 집에 가. 누가 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들어 하셨지만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에서 웃어 보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찍 퇴원하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집안 사정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며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병을 앓으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이른 새벽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엄마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옷가방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제 손을 뿌리치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더는 못 버티겠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막연히 믿었습니다. 엄마가 금방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작은 희망은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차마 엄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에 엄마를 붙잡을 면목이 없으셨을 겁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희 집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 하셨지만 병든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얻은 소소한 일거리로 받은 돈으로는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도 벅찼습니다. 특히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은커녕 외풍을 막을 길도 없던 저희 자매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헌이불 더미를 주워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 이불 속에 파고들어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동생이 엉엉 울며 저를 깨웠습니다. 언니, 너무 추워. 춥고 배도 고파. 아빠는 언제 와? 언니, 나 무서워. 아빠 일하러 가셨어. 이제 금방 오실 거야. 많이 추워. 언니가 꼭 안아줄게.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해가 떠서 따뜻해질 거야. 얼른 자자. 고작 10살이었던 제가 7살배기 어린 동생을 달래며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밤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반드시 기필코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을 말입니다. 결국 저희 집은 동사무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쌀과 약간의 지원금 덕분에 굶주림은 겨우 면할 수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 사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만 그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집안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결핵이라며? 그거 엄청 가난해야 걸리는 병이라던데. 주연이랑 말 섞지 마. 너도 병 옮을지 몰라. 못된 친구들이 깔깔대며 놀려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저 뒤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불신하게 되었고 늘 주변을 경계하며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은 골목 가장 깊숙한 곳, 햇볕도 잘 들지 않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던 그 집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내가 주연이구나. 나는 저 앞 슈퍼 아저씨야. 몇 번 봤는데 기억 안 나? 아,
슈퍼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로? 그게 저번에 너희 아빠가 아저씨 일을 좀 도와준 게 있어서 이거 주려고 왔다. 별건 아니고 라면이랑 김치야. 나중에 아빠 오시면 같이 끓여 먹어. 알았지? 아저씨는 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쥐어주고는 총총히 사라지셨습니다. 봉지 안에는 정말로 라면 몇 봉지와 김치가 담긴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라면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슈퍼 아저씨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아저씨께서 당신의 정을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아버지가 슈퍼에 찾아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라면값을 지불하려 하셨지만 아저씨는 끝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 아저씨의 도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삐뚤어진 제 마음은 순수한 호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슈퍼 아저씨뿐만 아니라 동네 교회에서는 쌀을 가져다 주셨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임에서 장학금이라며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밤, 저는 제가 입던 교복을 깨끗하게 다려 여동생에게 물려주며 당부했습니다. 수연아, 아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언니가 서울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다음에 올 땐 우리 수연이 교복 꼭 새 걸로 사줄게. 알았지? 언니, 꼭 서울 가야 해. 언니 없으면 아빠랑 나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 언니는 꼭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넌 아빠 잘 챙겨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해. 밤새 저를 붙잡고 우는 동생을 겨우 달래고 저는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풍경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처럼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서울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먼저 상경에 있던 아는 언니의 소개로 제당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저에 대한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 쟤 좀 봐. 서울에서 일한다면서 옷 입은 것 좀 봐. 촌티가 뚝뚝 흐르네. 말투는 들어봤어? 무슨 80년대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늘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는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다고 수없이 놀림을 받았으니까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제 일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내가 치수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이거 다 망쳤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 그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냥 나가. 너같이 일머리 없는 애랑은 일 못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공장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싫어했기에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려던 순간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공장의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혼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장님께서 나서서 저를 변호해 주신 겁니다. 이거 저희한테 납품할 물건이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이 정도는 작업하면서 충분히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 치수 전달이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에 저를 몰아세우던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 저희 공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공장에 오실 때마다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주연 씨, 고향이 어디예요? 말투가 익숙해서 그러는데, 설마 강원도?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나도 강원도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고향 선배였습니다. 저처럼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어엿한 유류 매장의 사장님이 되신 것이었죠. 그 인연으로 저는 사장님과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국 지옥 같던 제단 공장을 그만두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직접 디자인한 옷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도 디자인을 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디자인한 옷이 처음 제작하자마자 완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디자인한 옷이 정말 다 팔렸어요.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주연 씨,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성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받은 보너스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고향 집에 보냈습니다. 아빠와 여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처음 본 저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주셨을까? 그저 제가 불쌍해 보여서였을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용기를 내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연 씨, 사실 나도 한 30년 전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주연 씨처럼 엄청 혼나고 무시당했어. 그때는 내 이름 대신 촌놈이라고 불렸다니까. 고향에 다시 내려가야 하나 싶었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사장님이 날 보고 자기랑 일해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 나도 그때 그랬지. 날 뭘 믿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걸까? 근데 그 사장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나도 그분께 물어봤었어. 왜 저를 도와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젊었을 적 자기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 보여서 자꾸만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였다고 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저를 도와주었던 슈퍼 아저씨,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는 순수한 선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저 어려움에 처한 저희를 보고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배운 노하우와
저만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첫 달에 제가 디자인한 모든 옷이 완판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저는 마침내 제 공장을 세워 전국에 제 옷을 납품하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버지께 집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던 그 춥고 어두운 집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하고 깨끗한 집을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아버지는 따뜻한 밥 한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연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이 애비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더 고마워요. 그렇게 눈물의 밥을 먹으며 저는 제 삶이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30이 넘은 여동생이 결혼할 때도 저는 동생의 혼수와 결혼 준비 일체를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서럽고 힘겨웠던 세월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엄마는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연아, 내 새끼. 아이고,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사장님이 됐어. 엄마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 몰라. 누구세요? 저한텐 엄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주연아, 왜 그래? 엄마도 사정이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 엄마 좀 용서해줘. 용서요?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염치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여길 찾아와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평생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달려온 세월의 대가는 제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쉼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에게서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 저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다. 저는 그 길로 연탄 나르기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기막힌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탄을 들고 낑낑대며 언덕을 오르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와 그 사람 모두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바로 제게 휴식을 권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오셨던 분 맞으시죠? 네. 의사 선생님. 세상에, 여기서 뵙네요. 그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작았고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까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다정하고 섬세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옷 장사, 그런 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감히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봐?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합니다. 계속 반대하시면 앞으로 어머니 뵐 생각 없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의 가난했던 과거를 들추며 저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도 친아들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살아온 한 여성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받은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이 넘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굽이굽이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처럼 제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를 넘기 위해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노력을 비웃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로 손가락질 받던 제가 어떻게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 속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철거와 골재 운반 일을 하셨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희뿌연 먼지와 분진이 자욱한 현장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집안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거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폐결핵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오랜 시간 유독한 먼지 속에서 일하신 탓에 아버지의 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산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본 어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집에 있지. 놀랐지? 아빠 잠깐 아파서 병원 온 거야. 금방 나아서 집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얼른 엄마랑 집에 가. 누가 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들어하셨지만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에서 웃어 보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찍 퇴원하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집안 사정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며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병을 앓으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이른 새벽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엄마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옷가방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제 손을 뿌리치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더는 못 버티겠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땐 막연히 믿었습니다. 엄마가 금방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작은 희망은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차마 엄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에 엄마를 붙잡을 면목이 없으셨을 겁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희 집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 하셨지만 병든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얻은 소소한 일거리로 받은 돈으로는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도 벅찼습니다. 특히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은커녕 외풍을 막을 길도 없던 저희 자매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헌이불 더미를 주워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 이불 속에 파고들어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동생이 엉엉 울며 저를 깨웠습니다. 언니, 너무 추워. 춥고 배도 고파. 아빠는 언제 와? 언니, 나 무서워. 아빠 일하러 가셨어. 이제 금방 오실 거야. 많이 추워. 언니가 꼭 안아줄게.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해가 떠서 따뜻해질 거야. 얼른 자자. 고작 10살이었던 제가 7살배기 어린 동생을 달래며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는 밤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반드시 기필코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을 말입니다. 결국 저희 집은 동사무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쌀과 약간의 지원금 덕분에 굶주림은 겨우 면할 수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 사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만 그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집안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결핵이라며? 그거 엄청 가난해야 걸리는 병이라던데. 주연이랑 말 섞지 마. 너도 병 옮을지 몰라. 못된 친구들이 깔깔대며 놀려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저 뒤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불신하게 되었고 늘 주변을 경계하며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은 골목 가장 깊숙한 곳, 햇볕도 잘 들지 않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던 그 집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내가 주연이구나. 나는 저 앞 슈퍼 아저씨야. 몇 번 봤는데 기억 안 나? 아, 슈퍼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로? 그게 저번에 너희 아빠가 아저씨 일을 좀 도와준 게 있어서 이거 주려고 왔다. 별건 아니고 라면이랑 김치야. 나중에 아빠 오시면 같이 끓여 먹어. 알았지? 아저씨는 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쥐어주고는 총총히 사라지셨습니다. 봉지 안에는 정말로 라면 몇 봉지와 김치가 담긴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따뜻한 라면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슈퍼 아저씨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아저씨께서 당신의 정을 나누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아버지가 슈퍼에 찾아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라면값을 지불하려 하셨지만 아저씨는 끝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 아저씨의 도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삐뚤어진 제 마음은 순수한 호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슈퍼 아저씨뿐만 아니라 동네 교회에서는 쌀을 가져다 주셨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임에서 장학금이라며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날 밤 저는 제가 입던 교복을 깨끗하게 다려 여동생에게 물려주며 당부했습니다. 수연아, 아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언니가 서울 가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다음에 올 땐 우리 수연이 교복 꼭 새 걸로 사줄게. 알았지? 언니, 꼭 서울 가야 해. 언니 없으면 아빠랑 나랑 둘이서 어떻게 살아. 언니는 꼭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다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넌 아빠 잘 챙겨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해. 밤새 저를 붙잡고 우는 동생을 겨우 달래고 저는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풍경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처럼 성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서울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먼저 상경에 있던 아는 언니의 소개로 제당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저에 대한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 쟤 좀 봐. 서울에서 일한다면서 옷 입은 것 좀 봐. 촌티가 뚝뚝 흐르네. 말투는 들어봤어? 무슨 80년대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늘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시는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하다고 수없이 놀림을 받았으니까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제 일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뭐야? 내가 치수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너 때문에 이거 다 망쳤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 그럼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그냥 나가. 너같이 일머리 없는 애랑은 일 못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공장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싫어했기에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려던 순간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공장의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혼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장님께서 나서서 저를 변호해 주신 겁니다. 이거 저희한테 납품할 물건이죠?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크게 차이도 안 나고 이 정도는 작업하면서 충분히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 치수 전달이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에 저를 몰아세우던 직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은 저희 공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공장에 오실 때마다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주연 씨, 고향이 어디예요? 말투가 익숙해서 그러는데, 설마 강원도?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나도 강원도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고향 선배였습니다. 저처럼 성공을 꿈꾸며 서울로 올라와 지금은 어엿한 유류 매장의 사장님이 되신 것이었죠. 그 인연으로 저는 사장님과 급격히 가까워졌고 결국 지옥 같던 제당 공장을 그만두고 사장님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직접 디자인한 옷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도 디자인을 해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디자인한 옷이 처음 제작하자마자 완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디자인한 옷이 정말 다 팔렸어요.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주연 씨,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성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받은 보너스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고향 집에 보냈습니다. 아빠와 여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처음 본 저에게 그렇게까지 잘해 주셨을까? 그저 제가 불쌍해 보여서였을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용기를 내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연 씨, 사실 나도 한 30년 전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주연 씨처럼 엄청 혼나고 무시당했어. 그때는 내 이름 대신 촌놈이라고 불렸다니까. 고향에 다시 내려가야 하나 싶었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사장님이 날 보고 자기랑 일해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 나도 그때 그랬지. 날 뭘 믿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걸까? 근데 그 사장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나도 그분께 물어봤었어. 왜 저를 도와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젊었을 적 자기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 보여서 자꾸만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였다고 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 저를 도와주었던 슈퍼 아저씨,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는 순수한 선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저 어려움에 처한 저희를 보고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치열하게 배운 노하우와 저만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첫 달에 제가 디자인한 모든 옷이 완판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저는 마침내 제 공장을 세워 전국에 제 옷을 납품하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버지께 집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던 그 춥고 어두운 집이 아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하고 깨끗한 집을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아버지는 따뜻한 밥 한 술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연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이 애비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더 고마워요. 그렇게 눈물의 밥을 먹으며 저는 제 삶이 비로소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30이 넘은 여동생이 결혼할 때도 저는 동생의 혼수와 결혼준비 일체를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어릴 적 서럽고 힘겨웠던 세월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엄마는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연아, 내 새끼. 아이고,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사장님이 됐어. 엄마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지 몰라. 누구세요? 저한텐 엄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주연아, 왜 그래? 엄마도 사정이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이 엄마 좀 용서해줘. 용서요?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염치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여길 찾아와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평생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쉼없이 달려온 세월의 대가는 제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쉼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에게서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 저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줄 때다. 저는 그 길로 연탄 나르기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기막힌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탄을 들고 낑낑대며 언덕을 오르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와 그 사람 모두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바로 제게 휴식을 권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오셨던 분 맞으시죠? 네. 의사 선생님. 세상에, 여기서 뵙네요. 그 우연한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솔직히 그는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작았고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까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다정하고 섬세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옷 장사, 그런 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감히 의사인 내 아들을 넘봐?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합니다. 계속 반대하시면 앞으로 어머니 뵐 생각 없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의 가난했던 과거를 들추며 저를 무시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도 친아들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의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다며 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품고 살아온 한 여성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받은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스한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0이 넘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굽이굽이 험준한 산맥을 넘는 것처럼 제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를 넘기 위해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노력을 비웃고 얕잡아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로 손가락질 받던 제가 어떻게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여동생,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 속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철거와 골재 운반 일을 하셨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희뿌연 먼지와 분진이 자욱한 현장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집안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거대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폐결핵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오랜 시간 유독한 먼지 속에서 일하신 탓에 아버지의 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고 산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쓰러져 누워있는 모습을 본 어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집에 있지. 놀랐지? 아빠 잠깐 아파서 병원 온 거야. 금방 나아서 집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얼른 엄마랑 집에 가. 누가 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들어하셨지만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에서 웃어 보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찍 퇴원하셔야 했습니다. 집에서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집안 사정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며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병을 앓으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이른 새벽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엄마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결에 눈을 떴는데 옷가방 하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제 손을 뿌리치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더는 못 버티겠어. 그 말을 끝으로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